세코야 부근 대형 산불 연기가 LA 지역까지 덮쳤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에 자동차 보험은 물론 상업용 건물 보험료까지 급등했습니다. 무보험자들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에나파크에 거주하는 여성입니다. FDA에 이어 CDC 자문단까지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취약층이 대상입니다. 헝다그룹이 일부 이자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금융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FDA와 CDC도 오늘 고령자와 취약층에 대한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조만간에 추가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 하늘에는 오늘 하루 종일 뿌연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세코야 부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연기가 남가주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LA 한인타운의 하늘입니다. 햇빛은 보이지 않고 하늘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네, 좀 뿌옇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요,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북가주와 중가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때문입니다. 이 스모그 연기가 바람을 타고 남가주 지역까지 덮친 겁니다. LA 소방국에는 오늘 근처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오해한 주민들의 신고 전화가 폭주하기도 했습니다. 남가주 대기정화국은 특별 대기오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샌버나디노와 샌 게브리엘 산간 지역에는 오염 정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정화국은 내일 오후까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민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창문을 열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보험은 물론 상업용 건물 보험료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 무보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경제 봉쇄가 풀리면서 자동차 보험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가이코와 프로그레시브 등에 이어 전국 2위 규모 올스테이트 보험까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전격 예고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급감했던 자동차 주행 거리가 다시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팬데믹 영향으로 로우 마일리지를 뛰기 때문에 가격을 내렸거나 가격을 리펀해 줬습니다. 보험회사들이. 그렇지만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또 실제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그렇게 조금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팬데믹 동안 급증한 자동차 도난 건수도 전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운전자에 따라 적게는 10% 미만에서 최대는 30%까지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도난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 상승 요인이 있고요. 분들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게 정산이 돼서 올 연말부터나 현재부터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에 대한 보험료도 최근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대형 보험사들이 화재 손실 보상 등을 이유로 많게는 30%까지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업용 건물 보험료들이 팬데믹 영향으로 지금 클레임이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오픈하지 않는 회사도 많고요. 또 보험료가 실제로 30%, 40% 올라갔고 치솟는 물가에 보험료까지 비싸지면서 아예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운전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오시 보건국은 부엔나팍에 거주하는 여성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지난해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모두 19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돼 1명이 숨졌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모기에 물린 뒤 두통과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자와 취약층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FDA에 이어 CDC 자문단도 오늘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DC 자문단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접종을 완료한 뒤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파이자 백신 1회 추가 접종을 권고한다는 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50세 이상 기저질환 환자도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CDC 국장이 권고안을 승인하는 즉시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더나 부스터샷은 데이터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헝다그룹은 당장 갚아야 하는 이자는 이미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 금융 위기로 악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베이징입니다. 헝다그룹이 오늘까지 갚아야 할 채권의 이자는 우리 돈 1,400억 원. 헝다그룹은 어제 올린 공시에서 위안화 채권 이자 425억 원은 장외 방식 협상을 통해 이미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결이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채권 보유기관으로부터 이자 지급 시한을 연장받는 미봉책을 썼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중국 매체들은 국유기업이 헝다그룹의 부동산 인수에 착수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헝다 사태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중국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폭락을 거듭하던 헝다그룹 주가도 17% 넘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헝다그룹의 2대 주주인 투자회사가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헝다그룹 리스크의 국내 금융시장은 증시와 원화, 채권 모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실의 규모가 리먼이 훨씬 컸고 복잡한 구조화 상품이 얽혀 있어서 부실의 규모는 얼마가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헝다는 비교적 심플하고요. 그럼에도 헝다그룹의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 냉각을 시작으로 중국 경기 둔화로 이어지면서 한국과 아시아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덕입니다.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인 32만 건보다 3만 건이나 더 많았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인 마켓워치는 행정적으로 밀려있던 실업수당 청구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것도 실업수당 청구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 국방위원회가 본회의에 넘긴 국방수권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 약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연방의회가 내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상원 국방위는 지난 7월 처리한 국방수권법 법안 조문과 부속 보고서를 최근 공개하고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번 상원 국방위 심사 결과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인원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존 조항이 빠졌습니다. 대신 인도태평양 내 동맹과 파트너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부합하게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앞서 하원 국방위 NDAA에는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미국은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감축 제한 조항 삭제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동맹을 중시하는 현 행정부에서 규정이 불필요해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감축 제한을 막는 방어막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상원 군사위 NDAA에는 국방부에서 정보 파악이 필요한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과 함께 북한이 적시됐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연말쯤 최종 합의안을 다시 통과시키면 확정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협상과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소위 투트랙 전략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투트랙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협상의 첫 단추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러나 이런 평화협상 추진과 별개로 대북 제재와 연계한 비핵화 협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해가는 데 따라서 또 미국에서 단계적인 상응 조치를 취해주고 하는 투 트랙의 지금 협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북한 핵이 상당히 고도화됐기 때문에 이런 투트랙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전선언하고 또 뭐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 이런 거하고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이번 유엔 총회를 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국제적인 계기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은 어젯밤 서울공항 도착 직후 하와이에서 인수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68구에 대한 유해 봉안식을 열었습니다. 70여 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유해는 국립 서울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금은 종전선언을 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다시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 담화를 통해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 번 선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 부상은 또 종전선언이 현 시점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부상은 미국의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는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보장에서 최우선적인 순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그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문 대통령 제안 이틀 만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해 이렇게 북한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안정식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회담을 마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종전선언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종전선언, 북한 문제 이런 것도 좀 얘기하셨나요? 물론. 예. 미 국방부도 긍정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We're open to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an end of war declaration. 하지만 외교협상 주무부처인 미 국무부는 종전선언 입장을 묻는 SBS 질의에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등의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한미 외교당국의 보도자료에도 종전선언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국 측은 우리 측의 설명을 경청하였습니다. 동맹국 예우 차원에서 논의는 열어뒀지만 미국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의 또 다른 당사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 당시 북한은 그 해에 종전을 선언한다고 남한과 합의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지만 최근 2년 가까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을 고려하자 북한이 관심이 없는다라는 입장으로 돌아섰거든요. 중국도 관련국 노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상황. 임기 말에 이른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적극 성사시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저강도 도발을 하면서도 협상의 판을 깨지 않고 있는 북한에게 대화의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테네시주 콜리어빌시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슈퍼마켓 크로거에서 발생한 오늘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13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중 1명은 총격 용의자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귀국길에 하와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 전사자 유해 인수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국군 전사자 유해는 71년 만에 고국을 향하게 됐습니다. 권랑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 전사자 유해 앞에서 거수 경례를 합니다. 한국전 이후 미국 하와이 실종자 확인국으로 보내졌던 미확인 유해 가운데 한국군으로 판정된 68구와 한국에 있던 미군 유해 5구를 서로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인수식입니다.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나의 부모님을 포함한 10만여 명의 피난민이 자유를 얻었고 오늘의 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their service and sacrifice as it paved the way for our strong network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한국군 유해 가운데 2구는 고 김석주, 정환조 일병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미 카투사였던 두 일병은 미군 최악의 전투로 꼽힐 정도로 큰 희생을 낳은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수식엔 현재 간호장교인 고 김석주 일병의 외증 손녀가 참석해 증조 할아버지의 귀환길에 동행했습니다. 고 김석주, 정환조 일병 유해는 1호기라 불리는 대통령 전용기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6구는 고 홍범도 장군 유해 인수 때 나섰던 공군 수송기를 타고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하와이와 미주 지역 독립운동에 나섰던 고 김노디, 안정송 지사에게 건국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하루 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문 대통령은 오늘도 거듭 종전선언을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3박 5일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해선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와이에서 SBS 권란입니다. 뉴욕시가 전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5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남가주 국유림 4곳이 오늘 재개장합니다. 살림국은 엔젤레스와 로스 파드레스, 샌버나디노 그리고 클리브랜드 국유림을 약 3주 만에 다시 개장하지만 밥겟 산불과 엘도라도, 애플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계속 폐쇄된다고 밝혔습니다. 재개장한 곳에서는 캠프파이어나 바베큐 구이,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복권국은 어제 치러진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다음 추첨일인 토요일에는 당첨금이 $5억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파워볼에서 6자리를 모두 맞추는 1등에 당첨되는 것은 2억 9,300만 분의 1에 달하는 확률입니다. 세계 4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내 한국실의 규모가 확대 추진됩니다. 유엔 총회 기간 뉴욕을 방문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실을 확대하고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컬렉션과 함께 리움 미술관 소장품을 기반으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의 교류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본격화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단속반이 제공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착용했다 다시 벗을 경우 $50의 벌금 티켓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켓카운티 한인식품점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매장 직원을 총으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한 용의자가 기소됐습니다. 김백규 전 애틀란타 한인회장이 운영하는 한 식품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용의자가 들어오자 매장 직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격분한 용의자가 매장 밖으로 나간 후 권총을 가져와 매장 직원을 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총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맞서기 위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 측은 과도한 개발 이익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SNS에 올린 글에서 공동 기자회견이든 공동 성명이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정치 공세에 맞서 민주당 후보들이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제기는 내부 총질이라며 자신에게 힘을 실은 추미애 후보와 김두관 후보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가급적 빨리 공동행동을 하자며 자신을 때리면 때릴수록 나중에 자살골이었다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0만 표가 걸린 호남 경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를 겨냥한 셈입니다.
본선보다는 원래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법이거든요. 다만 이 사건의 본질에 조금 더 천착을 했으면 좋겠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이른바 화천대유 방지법을 공약하며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거둔 화천대유 사태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며 민간 개발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국힘 게이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후보는 LH 사태로 상처 입은 국민 마음에 소금을 뿌리면 안 된다고 거들었고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도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인 건 틀림없다면서 억울해도 성실히 해명하라고 충고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토론회 역시 윤석열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후보들 간에는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주도권 토론에서 질문이 집중된 후보는 1차 토론 때처럼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원희룡,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표절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코로나 회생 공약에서는 아마 제 공약이 제일 완벽한 것 같아서 고스란히 갖다 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사들한테 이 주택 청약에 가점을 주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이것도 제 공약하고 똑같더라고요. 윤 후보는 정책은 전문가들과 함께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100여 가지에 가까운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뭐 공약을 바뀌었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에겐 하태경 후보가 이른바 역선택을 노리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보안 수사만 하게 하자. 근데 이게 조국의 검수완박이랑 똑같아요. 홍준표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거론하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했습니다. 그 사건 제대로 조사하면 이재명 지사는 감옥 갈 겁니다. 그럼 감옥에 가야 합니다. 최재형 후보는 현 정부가 법치를 파괴했다며 섬기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밝혔고 황교안 후보는 지난해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안상수 후보는 인천시장 시절 진행한 송도 개발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준비된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도 요구했습니다. 김영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 설계자로 국민의힘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위 간부 A씨를 지목합니다. A씨가 시행사 성남햇들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설립된 지난 2015년 성남도계공에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란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당시 실무자들이 민간 투자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자고 주장했지만 A씨가 이를 묵살했다고 SBS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빼버린 거죠. 빼라 안 빼라 해서 하여튼 엄청났죠. 민간 투자자들의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성남햇들 대주주인 성남도계공이 추가로 수익을 확보하는 규정을 실무진이 제안했지만 A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간 기업체가 어느 한 적정 수준의 이익보다 더 초과했을 때 그걸 통제해야 되잖아. A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A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사후 수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전화 자문만으로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며 대법관 시절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권 전 대법관을 만나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의원 107명 명의로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검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수사를 벌이게 됐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인사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백화점이며 권력형 종합 비리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직접 겨냥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그러자 국민의힘 인사들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를 자청했습니다. 아무런 검증도 없이 이렇게 주장하거나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엄히 묻겠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직선거법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하려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먼저 소수의 민간 사업자들이 배당 수익 수천억 원을 챙기도록 한 수익 배분 구조가 적절한 건지, 또 자산관리사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하루 만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게 부당한 특혜가 아닌지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시민단체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을 고발한 만큼 화천대유가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초호화 고문단을 꾸린 배경도 드러날지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화천대유가 최대 주주인 김모 씨에게 473억 원을, 현 대표이사인 이모 씨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이 씨를 조사한 경찰은 최대 주주 김 씨를 소환해 조사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부스터샷 접종을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CDC 국장의 최종 승인이 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차 파이자 백신을 6개월 전에 맞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자가 접종 대상입니다. LA 카운티에만 4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허가가 나는 대로 서둘러 추가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